자, 일단 그 일평균 수출 동향 네.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2.2에서 2.5%로 또 경제 성장 이걸 좀 올린 것 같던데. 네. 뭐 IMF에서 음. 수정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한국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어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좋은 입장인데 문제는 성장률 레벨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2.5%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경제의 현재 체력을 봤을 때 2% 이상 성장한다는 것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자, IMF 같은 이런 뭐 국제기구가 국내 성장률을 올리는 그 원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 예상 가능할 정도로 원인은 수출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가 수출을 기반으로 회복한다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품목별로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있고 좀 떨어지는 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관련 섹터 그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도 좀 최근에 상당히 움직이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우리 수출이 회복된다는 것은 규모 비중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뭐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야지 전반적으로 수출의 회복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랑 좀 이례적으로 달랐던 것은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좀 움직였었던 K-뷰티, K-푸드 같은 화장품과 음식료주가 이제는 내수주가 아닌 수출주로서 변모하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IT, 더구나 조선, K푸드에 대한 음식료, 더 나아가서 화장품 이런 주요 섹터와 품목들이 우리 회복을 좀 기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어요. 뭐냐면 화장품이나 음식료주 상당히 좀 뿜었잖아요. 네.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 이미 땡겨 쓴 거 다 땡겨 쓴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실적이 이거보다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겠냐. 이게 네. 고점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긴 하던데요. 네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주가 측면에서의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고요. 수출의 회복세는 물량 측면에서 금액 측면에서 우상향할 겁니다. 하지만 수출의 실적이 좋은 것과 주가가 좋은 것은 약간의 괴리가 있죠.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실적을 다 반영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상반기 동안 화장품이 얼마나 뿜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점 논란인 것도 맞는데 문제는 그 고점 논란이 밟고 올라가는 것이 또 주가의 성향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출의 회복세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러셀 2000 지수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소형주의 움직임들이.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미국은 저렇게 중소형주가 좋아지는데 한국은 왜 이 모양이지? 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네네. 들기도 하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어떤 그런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장이 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그 질문의 근저에는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미국장은 순환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은 왜 그거에 대해서 못 따라가느냐를 놓고 봤을 때 뭐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의 많고 작음의 측면도 첫째 있고요. 두 번째는 글쎄요,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유동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쪼그라든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신규 자금의 유입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당 부분 최근에 뭐 키 높이기, 키 맞추기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반도체가 좀 부진하면 화장품이 오르고 화장품이 좀 부진하면 다시 한번 반도체가 오르는 것처럼 한국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다라는 것이 미국은 중소형주로서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파가 국내 시장까지 이어지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연말까지 이 수출 회복이 계속 좀 상승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섹터, 산업 이런 거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마음 편하게 가는 것은 뭐 비중적으로 보면 되죠. 국내 수출이 회복한다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가 기반적으로 사이클상 회복한다는 것을 깔고 있고요.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하고 좀 달랐던 거 화장품이나 음식료들도 미국 향이 좀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수출의 회복을 어느 정도 반증하는 그런 섹터다, 품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제 변수가 트럼프의 피격 네. 이후에 당선 가능성이 확 높아지면서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 여기에 그냥 모든 게 다 쏠려버리니까 시장의 관심과 네. 그 다음에 그 변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금리 뭐 트럼프 플레이션 뭐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있고 금리에서의 변동폭도 좀 확 달라지고 있고 섹터의 움직임도 확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본 언론을 보면요. 미국의 정치 상황을 그 어느 국가들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최근에 일본 언론 중에서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공식 선언한 이후에 모시 토라라는 얘기들이 종종 달라지고 있어요. 모시라는 것이 일본어로 만약이라는 뜻이고요. 토라는 트럼프의 약자인 토라입니다. 따라서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즉 일본 언론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금리가 다시 한번 오를 것이다 라는 시각이 있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하게 여기는 정책 중에 하나가 관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율 관세는 어쨌든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높아질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고, 반대로 트럼프라는 것은 재정을 좀 덜 쓰고 기업의 세제 개편이나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즉 저금리를 유도할 것이다 라는 이견이 팽배하게 녹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주창하고 있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고율 관세, 이 고율 관세가 뭐 이민법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제까지 나왔던 게 중국의 수출, 네. 그 저가 수출, 이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월마트에 가서 중국 제품을 빼버리면 살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흔히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사실 어제 그제만 해도 올해 2번 할 것이다. 확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트럼프가 또 하면 안 된다라는 한마디, 이거에 네. 따라 또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과 폭이 좀 중요한데요. 먼저 주식시장에서 관심 있는 것은 시점이죠. 아무래도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금리 선물시장, 그 CME 선물시장에서의 확률이 이전에는 인하냐 동결이냐가 팽배했다면 지금은 어제 기준으로 동결에 대한 확률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인하가 100% 베팅되고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컨센서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재밌는 건요. 오늘 뭐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자, 이코노미스트, 즉 경제학자가 미국의 적정금리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미국의 적정한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어느 정도 타겟팅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종목을 TP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테일러 준칙에서 현재 미국의 적정금리는 기준금리 기준으로 5%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즉 적정금리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펼쳐지는 FOMC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어색하지 않다. 시장에 왜냐면 시장금리 이미 내려갔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7월 마지막 날에 FOMC가 있는데 JP모건에서는 약간 하이라이트된 보고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9월 달에 이목이 집중돼 있지만 혹시 만약에 7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근거로서 테일러 준칙을 들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9월 달에 방점이 있지만 7월 달에 해도 이상하진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 그 독특하잖아요. 캐릭터가. 네. 그리고 정말 그 럭비공 같다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네. 지금 일단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금리나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이 얘기고 네. 파월의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맞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법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어법이 당선이, 즉 대통령이 된 이유와 이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현재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은 후보 시절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트럼프의 가장 관심거리는 미국 경제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 당선되기 전까지의 그의 가장 목적 함수는 결국 당선인 것이죠. 즉 여론과 인기몰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기준금리 인하가 결국 유동성의 개선을 갖고 오고 증가를 갖고 오고 그게 미국의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현재 여당이 바이든한테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셈법에서 트럼프는 대선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연준의 이제 독립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논의가 되겠죠. 저는 뭐 7월 달보다 이런 고민들이 파월도 상당 부분 작용, 즉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시청자분들 아시는 것처럼 잭슨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네, 8월 달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 직간접적이라는 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하는 하되 인하 폭이 트럼프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적이보다는 이전에 상당 부분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트럼프의 그 공언을 네. 참고를 해보면 네.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말대로 그 관세 올리고 해가지고 만약에 내년서부터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올해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또 확 늘려놓으면은 네. 그때 가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네. 잡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게 그런 걸 보면은 또 트럼프의 이 경고는 정치적이 아닌 정말 자기의 정책과 관련해서 앞을 내다보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참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특히 이제 통화 정책은 삼면 모든 것들이 다 아울러진 예술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즉 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이 풀려서 모든 자산 가격이 다시 한번 부스팅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이 된다면 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하지만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가 경기입니다. 결국 물가를 잡아먹는 것은 공급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요적인 측면도 상당 부분 작용을 하거든요. 아까 모두에 우리가 IMF의 수정 경제 전망을 얘기했지만 IMF가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2% 언더로 봤습니다. 즉 1.9% 성장률을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올해까지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하다가 고용시장을 비롯해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눈높이가 낮아질 것이다. 즉 소프트 랜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수요적인 부분에서의 탄력도가 제한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수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하여튼 지금 트럼프의 그 어떤 피격 이후 모든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 색깔이 싹 달라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말 뭐 수혜주, 그다음 피해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죠, 섹터들이. 네. 일단 피해주로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이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지금 난리 났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하고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되는 건가요? 자, 과연 트럼프 때문에 2차 전지가 큰 조정 기간을 거쳤느냐, 아니면 미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아니 글로벌리 경기 상황에 따라서 2차 전지의 조정 기간이 길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물론 촉매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높은 금리, 즉 하이포러 런거라고 하는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자, 성장 산업은 높은 금리, 또한 높은 금리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것에 장사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랑 2차 전지가 가야 될 상징성, 추세적인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을지언정 현재 주가가 갖고 있는 메리트는 높은 금리, 고금리에 상당 부분 결여된 상태다. 또한 그 상태가 트럼프가 바뀐다 하더라도 일말의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트럼프의 정책은 사실은 2차 전지와 전기차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우상향은 가능하지만 지금의 모멘텀과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2차 전지가 됐든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들 혹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어떤 피해 의식, 이것에 따른 매도 현상 이런 것들, 이거는 어쩌면 그 상황에 맞는 그 심리와 행동, 대응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요. 다만 이번에 대선은 좀 재밌는 게요. 우리가 4년 전에 경험을 한번 해봤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전에 4년 전에 있었던 정책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야. 이번에 트럼프는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은 저렇게 해도 실제 대통령이 된다면 다를 것이냐? 라고 놓고 봤을 때 저는 전자입니다. 과거에 했던 행태와 정책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왜냐면 이런 얘기도 있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바이든이 있었던 IRA를 비롯해서 수많은 리쇼어링 정책은 리모델링 하겠다. 즉 완전히 후퇴시키거나 폐지하겠다. 대부분 일반인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까지 많이 진척이 됐는데 이거를 다 180도 되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저는 트럼프라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지점,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 그거예요. 안 돼. 이게 의회가 결정한 거고. 네. 그게 상식인데 근데 트럼프라면 그걸 또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불안감. 네.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라 잘 모르겠다. 네. 이게 결국은 불확실성이니까. 아, 맞습니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요. 대표님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힌트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점은요. 우리가 전부 11월 5일 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즉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를 집중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게 양원입니다. 즉 이번에 트럼프가 정책이 바이든이 했던 것을 180도 돌리려면요. 정반합, 여러 가지 단계의 단추가 맞아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레드 웨이브,
즉 양원이 전부 다 공화당의 다수당이 된다면 트럼프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이 했었던 모든 것들을 180도 되돌리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자신의 어떤 경제와 관련된 철학 아니면은 뭐 신념 아니면 또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뭐 여러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임 정권의 색깔을 지우는 나의 뭔가 그 뭐라 그럴까 그 캐릭터와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뭔가 돋보이기 위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과거를 부정하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과거에 했던 정책들을 희석시키는 게 많다 보니까 네, 트럼프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이제 좀 불안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이라도 수혜주라고 생각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지금이라도 네. 만약에 내가 뭐 2차 전지가 됐든 신재생이 됐든 뭔가 손실을 보고 있는 섹터를 가지고 있다 하면 그래도 인정하고 바로 갈아타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버텨야 될 것이냐 이게 많은 분들의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런 선택과 집중과 또한 바이 앤 홀딩, 즉 보유할 거냐 아니면 매도할 거냐 하는 개인의 캐시카우에 따라서 즉 소득 수준과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인데요. 그런데 트럼프와 미국 경기만 놓고 좀 보죠. 트럼프가 된다면 트럼프는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바이든의 정책을 180도 뒤바뀌려는 다양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반영을 할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가 어느 정도 트리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를 놓고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높은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시장 금리는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점에 우호적인 섹터는 어딜까? 그것이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섹터인가 아니면 트럼프 정책에 반하는 섹터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섹터가 과거에 좋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미국의 금리가 처음에 인하할 때와 한 두세 번 인하할 때 섹터들의 탄력성, 반응이 좀 다릅니다. 지금 처음 인하하는 시기잖아요. 드디어 9월 달에 인하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그전까지 높은 금리에서 가장 우려 섞인 비즈니스가 저해됐던 그런 섹터가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거는 과연 금융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금융 관련돼서인 주식들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높은 금리에서 상당 부분 부담스러웠던 그런 종목들이 처음에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소위 그 캐시우드가 좋아했던 신성장주들 네. 그러나 돈을 못 버는 네.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강하던데요. 텔레닷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미래 성장 산업들 현재 버틸 수 있는 그 코스트가 낮아진다는 데에 상당 부분 방점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쎄요 이제 최악의 기간은 지나고 있다라는 것에 방점을 둘 수도 있지만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시작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까? 그것은 또 큰 얼개 속에서 과연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는 건 맞지만 그게 고금리 시대로 가는 그 언덕에서 미국의 중립금리, 즉 중점적인 금리가 어디 정도 레벨에서 수렴할 것이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중립금리는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 즉 지금 9월달 미국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겠지만 그 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금융주가 올랐었고 데이터를 봤을 때 두세 번 하고 난 다음에 올랐던 섹터들이 어디입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금리 인하의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금리 인하한다. 골드락스 최고의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IT 테크들이 막 좋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하는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져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모든 위험 주식은 하방 압력을 받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보면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의 중간쯤에서 반영했던 주가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한 6대4 정도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추세가 기준금리 인하에 긍정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40% 중에서는요. 우리 뇌리 속에 박혀있는 경기 침체가 꼭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상당히 좀 갈림길일 것 같아서 자 어느 섹터가 좋냐 우상향으로 본다면 IT 테크놀로지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과거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위험 자산이 사실은 장사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시점은 아마 두세 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 내년 상반기 1분기 쪽에 아마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미국 대선 이후로 상당히 좀 시장이 힘들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소위 급락장이 오지 않겠냐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의 어떤 그런 변수들. 근데 이게 좀 땡겨진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예,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확 높아지면서 네. 앞으로의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거 이제 새롭게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대선 판도가 시작되면요. 과거 같은 경우는 TV 토론회가 9월 달에 1차 TV 토론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3개월 정도 빠르죠.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패턴이 한 분기 정도는 당겨진 거 아닌가에 대한 뭐 우려와 기대감이 형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미국 경제 더 나아가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이전에는 여러 가지 뭐 경기 센티멘트라든지 고용 시장을 분석을 했다면 지금은 유동성을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과연 유동성이 미국 시장으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모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유동성의 바로미터, 대리변수라는 것은 금리이죠. 따라서 저는 미국 시장이 궁금하냐라고 하면 금리의 향방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피겨 사건 이후에 뭐 어제 오늘 약간의 온도차는 있겠지만 미국의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상당 부분 낮아졌는데요. 장기 금리가 오히려 30년물 금리는 상승하거나 10년물 금리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는 거.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보면 인하폭이 별로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어느 정도 부침은 대선 전후로 상당 부분 오히려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아니면 뭐 시장이 그 주목하는 주도주 어디가 될 것인가? 네.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네.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빈센트님의 그 예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 4월부터 매일경제에서 생방송하면서 매일매일 과연 주도주가 바뀌는 것인가? 아니야. 우리가 알았던 주도주에서 다시 한번 주도주가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몰랐던 소외되는 종목에서 이젠 드디어 주도주가 되는 것인가? 매일매일 희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서 첫 번째 인하는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다 자산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그렇게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훈풍이 국내 주식까지 안 와서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과거의 주도주가 당분간은 기준금리 첫째 시점 전후로 해서는, 즉 올해 한 대선 바로 직전까지가 될 텐데 과거의 주도주가 여태까지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도주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결국 반도체가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 국내 주식으로 보면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K뷰티 음식료도 거기에 주도주의 선상에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이라면 그럼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때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시기는 좀 좁혀질 필요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두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의 그 근거가 경기 침체이냐 인플레이션이냐,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요.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주도주 중에서 일부 조정받는 지금의 시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매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지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밴드를 좀 놓고 보세요? 상단과 하단을? 참 어렵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3,000선을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아니 우리 불과 며칠 전만 해도 3천 금방 뚫을 것 같았거든. 맞습니다. 삼성전자 10만 가고.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그냥 참 찬물을 끼얹는. 네네. 참 알 수 없어요. 예상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분기에 시장의 컨센서스, 즉 전문가들이 보는 것보다 빅 서프라이즈 10조 원이 훨씬 넘는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한번 횡보 상태. 물론 뭐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성적을, 그러니까 매출의 성적을 봐야겠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좀 과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의 근저에는 과연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것인가가 답일 것 같고요. 저는 매크로를 통해서 주가를 전망하고 실물 경제를 파악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이전에 100% 속도로 좋아졌다면 지금은 그거의 한 절반인 50%에서 60%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전보다는 회복 탄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시계를 좀 좁히고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까지는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거기까지는 시계를 좀 좁혀보자.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음식료주, 화장품주, 그다음 전력 전선주 쪽도 좀 주도주 역할을 해왔잖아요. 전력 전선은 사실 이제 그거는 뭐 인프라를 관련돼서 과거에 같은 경우는 4, 5년 정도 큰 얼개의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워낙 쇼티지 현상이 강하니까요. 근데 그거의 수혜를 고스란히 우리의 국내 기업들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 하이라이트 됐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 따지자면 저는 눈에 보이는 실적, 오히려 화장품과 음식료를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